이 아이만은 지켜야 해. 내 아들만큼은 이 지옥에서 구해내야 한다는 걸 그 순간 처음 깨달았다. 1985년 12월 15일 새벽 4시. 충청북도 보령탄 광촌에는 아직 어둠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 이선영은 3살 난 아들 윤호를 품에 꼭 안고 마을 입구 정류장에서 첫 차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찬 바람이 얼굴을 할퀴듯 스쳤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손에 든 낡은 보스턴백 하나. 안에는 윤호의 옷 몇 벌과 모아둔 돈 5만 원뿐이었다. 28살 여자가 아이와 함께 세상으로 나서기엔 너무도 초라한 짐이었다. 엄마, 추워요. 윤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선영은 아이를 더 깊숙이 품으며 털 외투 안으로 감쌌다. 아이의 미열이 손끝으로 전해져 왔다. 어젯밤 남편 박도현이 술에 취해 소리치며 집기를 집어던질 때 윤호는 모서리에 부딪혀 넘어졌던 것이다. 조금만 참아, 윤호야. 곧 따뜻한 곳으로 갈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다짐만은 확고했다. 사실 어젯밤이 마지막 계기였지만 이 순간은 오래전부터 예고되어 있었다. 결혼 3년째 남편은 점점 더 깊은 도박의 늪에 빠져들었다. 월급은 늘 사라졌고 빚쟁이들이 집 문을 두드리는 날이 잦아졌다. 시어머니 장말수는 내가 들어와서 집안을 망쳤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선영을 몰아붙였다. 너 때문에 우리 도현이가 저렇게 됐어. 내가 복도 없고 재수도 없어. 그 말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지만 선영은 참았다. 윤호 때문이었다.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었다. 하지만 어젯밤 도현이 술에 취해 윤호에게까지 손을 들려는 순간을 본 후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선영은 몸을 던져 아이를 감쌌고 대신 도현의 주먹을 맞았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이곳에 있으면 윤호도 자신도 결국 망가질 거라는 걸. 새벽 5시 20분. 멀리서 버스 전조등이 어둠을 가르며 다가왔다. 선영은 가방끈을 단단히 움켜쥐었다.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두려움이 몰려왔다. 갈 곳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낯선 도시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지만 뒤돌아볼 수는 없었다. 버스가 멈췄다. 운전사가 문을 열며 졸린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디까지 가세요? 인천이요. 선영의 대답은 확고했다. 인천. 바다가 있는 도시. 한 번도 가본 적 없지만 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곳이었다. 버스에 몸을 맡기며 선영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탄광촌을 바라봤다. 검은 연기를 뿜어내는 굴뚝들, 비좁은 판잣집들이 어둠 속에서 사라져갔다. 그녀의 과거도 함께. 윤호가 그녀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다. 작고 여린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선영은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엄마가 꼭 지켜줄게. 우리 새로 시작하자. 버스는 동이 틀 무렵 낯선 도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선영은 창밖으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마음속에 희망이라는 이름의 작은 불씨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결혼이 이렇게 차가운 감옥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다. 3년 전 봄 25살의 이선영은 사랑에 빠져 있었다. 박도현은 탄광에서 일하는 성실한 남자였다. 단단한 어깨와 따뜻한 미소를 가진 그는 봉제 공장에서 하루 종일 재봉틀 앞에 앉아있던 선영에게 든든한 의지가 되어주었다. 선영아, 나랑 결혼하면 고생 안 시킬게. 내가 평생 책임져. 프로포즈하던 그날 밤 도현의 눈빛은 진실했다. 선영은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고아원에서 자란 그녀에게는 가정이라는 게 꿈 같은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결혼 후 1년이 지나자 모든 게 변하기 시작했다. 야, 이 돈으로 뭘 하라고? 쌀도 못 사겠네. 도현이 술 냄새를 풍기며 집에 들어와 월급 봉투를 던졌다. 봉투 안에는 절반도 안 되는 돈만 들어 있었다.
나머지는 어디서 썼는지 묻지도 못했다. 물으면 주먹이 날아왔으니까. 도현아, 우리 아기 생겼어. 윤호를 가졌다고 알린 날 선영은 기뻤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도현의 반응은 차가웠다. 아이고, 돈 더 들어가겠네. 그게 남편이 한 첫마디였다. 선영의 가슴에 뭔가 차갑게 내려앉았다. 임신 중에도 도현의 도박은 계속됐다. 화투, 마작, 경마. 그가 빠져들지 않는 건 없었다. 월급은 점점 줄어들었고 빚은 늘어만 갔다. 이년아, 내가 뱃속에 아들 하나 못 키우니까 운이 없는 거야. 시어머니 장말순의 날선 목소리가 좁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선영은 배를 감싸며 몸을 움츠렸다. 아직 성별도 모르는 아이였는데 벌써부터 아들이어야 한다는 압박이었다. 윤호가 태어난 날 도현은 집에 없었다. 화투판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다. 선영은 홀로 산통을 견뎌내며 아이를 낳았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실망을 숨기지 않았다. 에이, 딸이네. 이걸로 뭘 하라고. 하지만 선영에게 윤호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작고 여린 아이지만 그 작은 손이 자신의 손가락을 꼭 잡을 때마다 선영은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 우리 윤호 엄마가 잘 키울게.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도현의 도박은 더 심해졌고 집에는 빚쟁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박도현 씨, 언제까지 숨어 다닐 겁니까? 방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에 윤호가 울음을 터뜨렸다. 선영은 아이를 달래며 문 뒤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복이 없어서 우리 집이 이 꼴 났어. 장말수는 모든 책임을 며느리에게 돌렸다. 아들의 도박 빚도 집안이 어려워진 것도 심지어 손자가 아들이 아닌 것도 모두 선영 탓이었다. 어느 날 밤 도현이 만취 상태로 집에 들어왔다. 그날따라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녔는지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야, 돈 없어? 집에 숨겨둔 돈 없냐고. 정말 없어요. 윤호 분유값도 모자라서. 선영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현의 손이 날아왔다. 뺨을 때리는 소리가 좁은 방 안에 메아리 쳤다. 거짓말하지 마. 어디 숨겨뒀어? 그때 윤호가 울음을 터뜨렸다. 갓난아기의 울음소리에 도현은 더욱 화가 났다. 시끄러워. 애 좀 조용히 시켜. 윤호야,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선영은 아이를 품에 안고 달래며 도현의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알았다. 이 집에서는 자신도 윤호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다음 날 아침 도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출근했다. 하지만 선영의 뺨에 남은 붉은 자국과 윤호의 놀란 눈빛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엄마, 우리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해? 말도 못하는 아이였지만 선영에게는 그런 질문이 들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이를 꼭 안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곳에서 더 이상 버틸 수는 없다. 윤호를 위해서라도. 세상에 이렇게 넓고 복잡한 곳이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버스에서 내린 순간 선영은 멈춰 서버렸다. 인천터미널은 탄광촌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개미처럼 분주히 오가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음에 귀가 아팠다. 매캐한 매연과 짠 바닷바람이 뒤섞인 낯선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엄마, 여기가 어디예요? 윤호가 눈을 비비며 물었다. 아이도 이 낯선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선영의 옷깃을 꼭 잡고 있었다. 새로운 집이 있는 곳이야, 윤호야. 선영은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막막했다. 과연 어디로 가야 할까? 인천이라는 도시에 아는 사람 하나 없는데 당장 오늘 밤 잠잘 곳도 없었다. 터미널 앞 광장에서 한참을 서성이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다. 모두들 어디론가 급히 가는 듯 바쁜 걸음을 재촉했다. 아무도 멈춰서지 않았다.
아가씨, 어디 찾는 곳 있어요? 갑자기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선영은 깜짝 놀라 뒤돌았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인상이었다. 아, 네. 저는. 선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어머, 이 추운데 아이까지 데리고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혹시 갈 곳이 없으신 건 아니죠? 여자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선영은 그 따뜻함에 목이 메어왔다. 죄송해요. 저, 갈 곳을 찾고 있었어요. 그럼 우선 따뜻한 곳에서 이야기해요. 여기 서 있으면 감기 걸려요. 여자는 선영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았다. 제가 이 근처에서 하숙집을 하거든요. 오은실이라고 해요. 저는 이선영이고 이 애는 윤호예요. 윤호구나. 안녕, 윤호야. 은실이 아이에게 다정하게 인사하자 윤호는 수줍게 어머니 뒤로 숨었다. 하숙집까지는 터미널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였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니 2층짜리 낡은 건물이 나타났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에는 은실 하숙이라고 적혀 있었다. 많이 오래된 집이긴 하지만 그래도 따뜻해요. 은실은 미안한 듯 웃으며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서니 묘한 안도감이 들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어딘지 모르게 포근한 느낌이었다. 우선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마침 빈 방이 하나 있거든요. 2층 구석방이었다. 6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지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다. 창밖으로는 멀리 바다가 보였다. 방값은 한 달에 3만 원이에요. 식사는 따로고요. 선영은 가방에서 돈을 꺼내며 계산했다. 5만 원으로는 2달도 버티기 어려웠다. 혹시 일할 곳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 동네에 시장도 있고 공장도 몇 개 있어요. 내일 아침에 함께 알아봐요. 은실의 말에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낯선 도시에서 만난 첫 번째 친절이었다. 그런데 윤호는 어떡하죠? 일하는 동안 맡길 곳이. 걱정 마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좋아요. 특히 정 선생님이라고 초등학교에서 오래 선생님 하신 분이 계세요. 아이들을 무척 좋아하시거든요. 그때 아래층에서 누군가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은실 씨, 새로운 손님이신가요? 문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나이든 남자의 것이었다. 차분하고 온화한 톤이었다. 네, 정 선생님. 이선영 씨와 윤호라는 아이예요. 은실이 문을 열자 60대 초반의 단정한 노인이 나타났다. 흰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기고 낡았지만 깨끗한 카디건을 입고 있었다. 특히 눈빛이 따뜻했다. 안녕하세요. 정만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영입니다. 선영이 인사하자 정만수는 윤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 아이 눈빛이 참 맑구나. 몇 살이에요? 3살이에요. 아, 그럼 한글도 배울 나이네요. 제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정만수의 말에 선영은 깜짝 놀랐다. 처음 만난 사람이 이렇게까지 친절할 수 있을까? 너무 감사한 말씀이지만 괜찮아요. 퇴직하고 할 일이 없어서 심심했거든요. 아이가 있으면 집안이 활기차죠. 그때 윤호가 선영의 치마를 잡아당겼다. 엄마, 배고파요. 어머, 아이가 배고프겠어요. 부엌에 미역국이 있는데 함께 드세요. 은실이 선뜻 제안했다. 선영은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는데 이런 친절을 받게 될 줄 몰랐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무슨 갚을 게 있어요. 서로 도우며 사는 거죠.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과 따뜻한 밥이 차려졌다. 윤호는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도 맛있게 밥을 먹었다.
선영은 한 숟가락 뜨면서 생각했다. 탄광촌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 이곳에 있었다. 낯선 도시였지만 어쩌면 진짜 집다운 곳을 찾은 건 아닐까. 창밖으로 바닷바람이 살랑 불어왔다. 그 바람에는 새로운 시작의 냄새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본다는 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숙집에서의 첫날 밤 선영은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윤호는 낯선 환경에도 금세 적응해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고마움과 불안함이 뒤섞인 채로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새웠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눈을 떴다. 시계를 보니 오전 7시. 윤호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미안해요, 늦었나요? 선영이 부엌으로 내려가자 은실이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다. 아니에요. 일찍 일어나셨네요. 다른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부엌 식탁에는 두 사람이 더 앉아 있었다. 한 명은 25쯤 되어 보이는 여자, 다른 한 명은 30 초반의 남자였다. 여기 최소라 씨예요. 시내 백화점에서 일하고 계시고요. 소라는 단발머리에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어딘지 지쳐 보이는 표정이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선영입니다. 저기 계신 분은 한상구 씨예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다쳐서 잠시 쉬고 계세요. 상구는 왼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다. 건장한 체격이지만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이때 정만수가 계단을 내려왔다. 단정한 회색 스웨터를 입고 손에는 낡은 책 한 권을 들고 있었다. 윤호는 아직 자나요? 네, 아직 깊게 자고 있어요. 아이들은 충분히 자야죠. 성장하는 시기니까요. 정만수의 말에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를 걱정해주는 어른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새삼 느꼈다. 아침 식사 중에 각자의 이야기가 조금씩 나왔다. 소라는 백화점 여성복 매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상사의 괴롭힘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다. 매일 트집 잡고 실적이 안 나온다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망신 주고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소라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했다. 그런 상사들이 있어요. 자기 스트레스를 부하 직원한테 푸는 거죠. 상구가 공감하며 말했다. 상구 씨는 언제부터 다치신 거예요? 선영이 물었다. 한 달 전쯤이요. 공사장에서 철근에 팔이 끼었는데 완전히 나으려면 2달은 더 걸린대요. 상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런데 아프면 회사에서 치료비라도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부주의했다고. 산재 처리도 안 해주고. 세상에 그런 일이. 선영은 놀랐다. 자신만 어려운 게 아니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각자의 아픔을 안고 살고 있었다. 다들 힘드시는군요. 정만수가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은 괜찮으세요? 소라가 물었다. 저야 퇴직금 조금 있고 연금도 나오니까 그나마 나은 편이죠. 다만, 정만수가 잠시 말을 멈췄다. 다만 뭐예요? 혼자 사는 게 가끔 외로워요. 40년 가르쳤는데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요. 그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다. 각자 다른 처지였지만 외로움만큼은 공통분모였다. 그래서 여기서 다 같이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은실이 밝게 말했다. 맞아요. 혼자였으면 더 우울했을 텐데. 소라가 동의했다. 그때 위층에서 윤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윤호가 깼나 봐요. 선영이 급히 일어서려는데 정만수가 먼저 손을 들었다. 제가 데려올게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괜찮다니까요. 아이가 무서워할 수도 있으니까 함께 올라가죠. 정만수와 함께 방으로 올라가니 윤호가 침대에서 칭얼대고 있었다. 윤호야, 잘 잤니?
엄마. 윤호가 선영을 보고 안겨왔다. 어제 본 할아버지 기억나니? 인사해봐. 안녕하세요. 윤호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어머, 예의 바른 아이네요. 윤호야, 할아버지가 책 읽어줄까? 정만수가 가져온 책을 보여주자 윤호의 눈이 반짝였다. 동화책이에요. 맞아요. 해님 달님 이야기예요. 듣고 싶어요? 윤호가 고개를 끄덕이자 정만수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책을 펼쳤다. 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소라와 상구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아이가 참 귀여워요. 소라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고생이 많으실 텐데. 서로 도우면 되죠. 상구가 한 손으로 그릇을 닦으며 말했다. 제가 일자리 구하면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나눠서 하면 되니까. 그때 은실이 거실에서 소리쳤다. 선영 씨, 시장에 가실 준비 됐어요? 네, 지금 갈게요. 선영은 윤호를 정만수에게 맡기고 은실과 함께 나섰다. 시장으로 가는 길에 은실이 말했다. 저 사람들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처음엔 서먹하겠지만 금방 가족 같아질 거예요. 가족 같아질까요? 당연하죠. 힘든 걸 함께 나누면 더 가까워지게 되어 있어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탄광촌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 여기에 있었다. 혈연은 아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려는 마음들이 모여 또 다른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바닷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선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았다. 내 손으로 번 첫 번째 돈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다. 시장 골목을 돌아다닌 지 3시간째 선영의 발은 아팠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다. 식당마다 경력 있는 사람만 추천서 필요,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조건들이 발목을 잡았다. 선영 씨,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오늘 안 되면 내일 또 나오면 되잖아요. 은실이 위로했지만 선영은 조바심이 났다. 가진 돈으로는 한 달도 버티기 어려웠다. 저기 대원식당 말고 미래식당도 사람 구한다고 하던데요. 미래식당이요? 네, 시장 끝자락에 있어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는 곳인데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미래식당은 낡은 간판에 페인트가 벗겨진 소박한 곳이었다. 입구에서부터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풍겨나왔다. 사장님 계세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잠깐만요. 안에서 다소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50대 초반의 다부진 여자가 나타났다. 앞치마에 묻은 음식 얼룩과 이마에 땀방울이 바쁜 일상을 보여주었다. 뭔 일이세요?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요. 혹시 경력 있어요? 봉제 공장에서 3년 정도 일했고 집에서 요리는. 봉제 공장? 사장은 고개를 갸웃했다. 여긴 식당인데 봉제가 무슨 상관이에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빨리 배울 수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영의 간절한 목소리에 사장이 잠시 선영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애는 몇 살이에요? 3살인데 맡길 곳이 있어서. 사장이 팔짱을 꼈다. 일이 힘들어요.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쉬는 날도 거의 없고. 그래도 할 수 있겠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8,000원. 식사는 여기서 해결하고. 어때요? 8,000원. 한 달이면 24만 원 정도였다. 방값과 생활비를 생각하면 빠듯했지만 지금으로서는 최선이었다. 감사합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내일 아침 6시에 나와요. 늦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선영의 첫 일자리가 정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실이 물었다. 어떠세요? 괜찮은 곳인 것 같아요? 힘들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일할 수 있게 됐으니 다행이에요.
윤호는 어떡하려고요? 식당 일이면 하루 종일 못 보겠는데. 그제야 선영은 가장 큰 문제를 깨달았다. 윤호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 하숙집에 돌아오니 윤호가 정만수와 함께 거실에서 블록놀이를 하고 있었다. 엄마. 윤호가 달려와 안겼다. 할아버지가 글자도 가르쳐 주시고 블록으로 집도 만들어 주셨어요. 정말? 선영이 정만수를 바라보자 그가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아이가 참 영리해요. 금세 한글 자음을 외웠네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선영이 망설이자 정만수가 먼저 물었다. 일자리 구하셨나요? 네, 시장 식당에서. 그런데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라서 윤호를. 아, 그거요? 정만수가 손을 흔들었다. 제가 돌봐드리면 되죠. 아니에요. 그런 부탁을 어떻게. 부탁이 아니라 제안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심심했거든요. 윤호 같은 아이가 있으면 하루가 금방 갈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죄송해서. 괜찮다니까요. 40년 동안 아이들 가르쳤는데 이제 그만두니까 허전해요. 윤호를 돌보는 게 저에게도 기쁨이에요. 그때 소라가 직장에서 돌아왔다. 평소보다 표정이 더 어두웠다. 소라 씨, 무슨 일 있어요? 은실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오늘도 부장이 고객 불만이 있었다고 제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소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참 나쁜 사람이네요. 선영이 공감했다. 견딜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이런 식이면. 견뎌야죠. 일자리가 귀한데. 상구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다. 왼팔의 깁스 때문에 물컵을 한 손으로 들고 있었다. 상구 씨는 팔 어때요? 아직 아파요. 의사가 무리하지 말라고 했는데 놀고 있으니 답답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몸이 먼저예요. 정만수가 따뜻하게 말했다. 저녁 시간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아 은실이 끓인 김치찌개를 먹었다. 윤호는 정만수 옆에 앉아 즐겁게 밥을 먹고 있었다. 내일부터 일 나가시는 거죠? 소라가 물었다. 네, 새벽 6시부터예요. 일찍 나가시네요. 저도 8시에 나가는데. 함께 나가는 길까지 갈까요? 좋아요. 그럼 덜 무섭겠어요. 그때 윤호가 정만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할아버지, 내일도 같이 놀아요. 당연하지. 할아버지가 윤호 기다리고 있을게. 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가족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까지 아이를 돌봐주다니. 선생님 정말 어떻게 감사를. 말씀하세요. 저도 윤호 덕분에 즐거워요. 아이가 있으니 집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밤이 되어 윤호를 재우며 선영은 아이에게 말했다. 윤호야, 내일부터 엄마가 일하러 가는 동안 할아버지와 있어야 해. 말 잘 들을 수 있지? 네, 엄마. 할아버지가 책도 읽어주시고 글자도 가르쳐 주세요. 그래, 우리 윤호 착하지? 아이를 재우고 침대에 누우니 내일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 작은 하숙집에는 서로를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창밖으로 바닷바람이 살랑 불어왔다. 선영은 눈을 감으며 생각했다. 내일부터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새벽 5시 30분 선영은 조용히 일어나 준비를 마쳤다. 거실을 지나는데 정만수가 이미 일어나 있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습관이에요. 윤호 깨우지 말고 가세요.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영은 깊숙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시장 골목을 걸으며 미래식당으로 향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이었지만 선영의 걸음에는 힘이 있었다. 내 손으로 돈을 벌어서 윤호와 함께 살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식당 문을 열며 속으로 다짐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최선을 다하자고. 진짜 가족이 되는 건 피가 아니라 마음이었구나.
3개월이 흘렀다. 미래식당에서의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지만 선영은 포기하지 않았다. 새벽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설거지부터 홀서빙, 간단한 조리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다. 손은 거칠어졌고 발은 늘 아팠지만 매일 받는 8,000원이 그녀에게는 희망이었다. 엄마, 오늘 할아버지가 사랑이라는 글자 가르쳐 주셨어요. 윤호가 선영을 보자마자 달려와 안기며 자랑했다.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똑똑해져 갔다. 정말? 우리 윤호 글씨도 잘 쓰고 있구나. 선영이 아이가 쓴 한글을 보니 삐뚤삐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써 있었다. 정 선생님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선영은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던 정만수에게 다가갔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윤호가 이렇게 빨리 글을 배울 줄 몰랐어요. 아이가 워낙 영리해서 가르치는 보람이 있어요. 그보다 오늘 식당은 어땠어요? 많이 힘들었죠? 괜찮아요. 이제 조금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정만수는 선영의 지친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자본이니까요. 그때 소라가 직장에서 돌아왔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밝았다. 소라 씨,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아, 네. 오늘 부장이 출장 가서 하루 종일 편했어요. 그리고 소라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다. 다른 부서에서 일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거기 과장님이 정말 좋으세요. 혹시 자리가 나면 추천해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요? 잘 됐네요. 선영이 진심으로 기뻐했다. 상구 씨는 어떠세요? 팔은 좀 나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다음 주부터 가벼운 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구도 얼굴에 희망이 보였다. 저녁 시간 은실이 준비한 식탁에 모두가 둘러앉았다. 김치찌개와 생선구이, 시금치나물이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다. 오늘 윤호가 할아버지한테 사랑해요라고 써서 줬어요. 선영이 말하자 정만수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 종이 아직 가지고 있어요. 평생 보물로 간직할 거예요. 할아버지도 저 사랑해요. 윤호가 천진하게 말하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이 집에 온 게 정말 잘한 일 같아요. 소라가 말했다. 저도 그래요. 혼자였으면 이렇게 웃을 일이 없었을 텐데. 상구도 동의했다. 우리 모두 가족 같아요. 은실이 따뜻하게 말했다. 맞아요. 진짜 가족보다 더 가족 같아요. 선영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마음만큼은 진짜 가족과 다르지 않았다. 며칠 후 선영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 식당 사장이 갑자기 그녀를 불렀다. 선영 씨, 일 잘하고 있어요. 손님들도 친절하다고 칭찬 많이 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시급을 올려주려고 해요. 하루에 1만 원으로 할게요. 선영은 깜짝 놀랐다. 2,000원 인상은 한 달에 6만 원, 1년이면 72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이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주방 일도 좀 배워주세요. 간단한 찌개나 볶음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해요. 네, 꼭 배우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이 소식을 전하자 모두가 축하해 주었다. 정말 잘 됐어요. 선영 씨가 워낙 성실하게 일하니까 사장님도 알아봐 주는 거예요. 정만수가 기뻐했다. 이제 좀 여유가 생기겠네요. 소라도 함께 기뻐해 주었다. 엄마 잘했어요. 윤호가 엄마를 꼭 안으며 말했다. 그날 밤 선영은 작은 마당에 나가 있었다. 은실이 가꾸는 매화나무가 있는 곳이었다. 아직 꽃은 피지 않았지만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다. 밤에 나와 있으면 감기 걸려요. 뒤에서 정만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 선생님. 못 잠들어서요. 좋은 일이 있으면 오히려 잠이 안 와요. 기분이 들떠서.
정만수가 선영 옆에 서며 매화나무를 바라봤다. 이 나무 언제 꽃이 필까요? 2월쯤이면 피겠죠. 매화는 추위를 이겨내고 제일 먼저 피는 꽃이에요. 추위를 이겨내고. 선영이 그 말을 되뇌었다. 선영 씨도 매화 같아요. 힘든 일을 겪고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잖아요. 정만수의 말에 선영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윤호를 돌봐주지 않았다면. 아니에요. 선영 씨가 용기를 냈으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그냥 옆에서 도운 것뿐이에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매화나무를 바라봤다. 선생님 혹시 가족이 있으세요? 아들 하나 있어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바빠서 연락도 잘 안 해요. 정만수의 목소리에 약간의 쓸쓸함이 묻어났다. 그럼 외로우셨겠어요. 그래서 여기 오게 된 거죠. 혼자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좋아요. 저희도 선생님 덕분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는 선택한 가족이에요. 선택한 가족. 선영은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혈연보다 더 끈끈한 유대, 그것이 바로 이곳에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윤호가 일어나자마자 정만수에게 달려갔다. 할아버지, 오늘도 공부해요. 우리 윤호 공부하는 걸 좋아하네. 오늘은 뭘 배우고 싶어? 숫자요. 1, 2, 3. 100까지 세고 싶어요. 정만수가 웃으며 아이를 무릎에 앉혔다. 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출근 준비를 했다. 일터로 향하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다. 집에는 윤호를 사랑해주는 할아버지가 있고 저녁에 돌아오면 따뜻하게 맞아줄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매화나무처럼 그들의 작은 가족도 추위를 이겨내며 조금씩 꽃을 피워가고 있었다. 과거는 잊혀진 것이 아니라 단지 잠들어 있을 뿐이구나. 6개월째 선영은 인천에서의 삶에 완전히 적응했다고 생각했다. 식당 일도 능숙해졌고 윤호는 정만수와 함께 한글은 물론 간단한 산수까지 배우고 있었다. 하숙집 가족들과의 일상도 평온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잠깐만요, 소리 좀 높여주세요. 저녁 식사 중이던 상구가 거실 텔레비전을 가리켰다. KBS 뉴스에서 낯익은 지명이 들려왔다. 충청북도 보령 탄광 일대에서 발생한 탄광 붕괴 사고로 현재까지 12명이 매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영의 수저가 그릇에 떨어지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화면에 비친 것은 분명 자신이 살던 그 탄광촌이었다. 어머, 큰일 났네요. 많이 다치셨겠어요. 은실이 안타까워했다. 선영 씨, 괜찮아요? 얼굴이 하얗게 됐는데. 소라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선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화면 속 구조 작업 현장에서 혹시 도현이나 시어머니의 모습이 비치지 않을까 두려웠다. 매몰된 분들이 모두 무사히 구조되길. 정만수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날 밤 선영은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뉴스를 본 후로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혹시 도현이 다친 건 아닐까? 시어머니는 무사할까? 분명히 자신을 미워하고 있을 텐데도 안부가 궁금했다. 다음 날 식당에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다. 손님들이 그 사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다. 탄광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맨날 목숨 걸고 하는 일이야. 거기 사는 사람들 걱정이 많겠어. 선영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귀를 기울였다. 더 자세한 소식을 알고 싶었지만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윤호가 평소처럼 달려와 안겼지만 선영의 표정을 눈치챈 정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영 씨, 뭔가 걱정이 있어 보이는데. 혹시 어제 뉴스 때문인가요? 선영은 잠시 망설였다. 지금까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만 얘기했었다.
남편의 폭력이나 구체적인 상황들은 말하지 않았다. 사실 그 탄광촌에서 살았었어요. 그럼 아는 분들이 계시겠네요. 남편이 거기서 일했어요. 정만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선영의 표정에서 깊은 상처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날 밤 늦게 선영은 마당에 나가 매화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답답한 마음을 식히고 싶었다. 잠이 안 와요? 정만수가 나타났다. 손에는 따뜻한 차 2잔이 들려 있었다. 감사해요. 선영이 차를 받으며 작게 말했다. 말하고 싶으면 말해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정만수의 다정한 목소리에 선영의 마음이 무너졌다. 저는 도망쳐 나온 사람이에요. 도망? 남편이 도박에 빠져서 빚도 많고 술 먹으면 저한테 심지어 윤호한테까지.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정만수는 조용히 들었다. 혹시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다친 건 아닐까 걱정돼서. 미워하면서도 걱정이 되네요. 그럼 연락해 보세요. 어떻게요? 제가 어디 있는지 알면. 공중전화로 아는 이웃분한테라도 물어보세요. 안부만 확인하고 끊으면 돼요. 정만수의 제안에 선영은 고민에 빠졌다. 이틀 후 선영은 용기를 내어 시장 근처 공중전화로 갔다. 탄광촌에서 가장 친했던 이웃 김아줌마의 번호를 돌렸다.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에 선영의 가슴이 뛰었다. 아줌마, 저 선영이에요. 선영아, 어디 있어? 다들 너 찾고 난리 났었어. 아줌마, 탄광 사고 소식 들었는데. 혹시 우리 집은 괜찮아요? 그거? 도현이는 그날 화투 치러 가서 일 안 나갔다가 살았어. 그런데 넌 지금 어디 있냐? 시어머니가. 선영은 더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도현이 무사하다는 걸 확인한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집으로 돌아오니 정만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요? 다행히 다치지 않았어요. 그날 일을 안 나갔다고. 그럼 다행이네요. 근데 아직도 절 찾고 있대요. 선영의 목소리가 불안했다. 걱정 마세요. 여기까지는 못 찾아와요. 그리고 설령 찾아와도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요? 이 집 사람들 모두가 선영 씨와 윤호를 지킬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정만수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선영은 조금 안심이 됐다. 그때 윤호가 졸린 눈을 비비며 나타났다. 엄마 어디 있었어요? 찾았어요. 미안해 윤호야. 엄마가 잠깐 바람 쐬고 있었어. 윤호를 품에 안으니 따뜻했다. 이 아이만은 과거에 끌려가지 않게 해야 했다. 며칠 후 선영에게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다. 식당 사장이 새로운 제안을 한 것이다. 선영 씨 요리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이제 주방에서 혼자서도 웬만한 음식은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다른 지점을 하나 더 낼 생각이에요. 거기 주방장을 맡아볼 생각 없어요? 선영은 깜짝 놀랐다. 주방장이라니. 월급도 지금보다 많이 줄 거예요. 한 달에 40만 원 정도. 40만 원. 지금보다 10만 원이나 더 많은 돈이었다. 생각해보고 답변 드릴게요. 집에 돌아와 이 소식을 전하자 모두가 축하해 주었다. 정말 대단해요.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으신 거네요. 소라가 기뻐했다. 하지만 더 바쁠 거예요. 괜찮을까요? 은실이 걱정했다. 괜찮아요. 제가 윤호 돌봄은 계속 책임질게요. 정만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날 밤 선영은 다시 매화나무 앞에 섰다. 이제 봄이 가까워져서 꽃봉오리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과거의 그림자가 한순간 찾아왔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여기에는 자신을 지켜줄 사람들이 있었다.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보다 더 든든한 사람들이 매화나무처럼 추위를 이겨내고 다시 꽃을 피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시간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치유와 성장이었구나. 1995년 봄, 인천의 하숙집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23살이 된 윤호가 예비 신부 김지현을 데리고 온 것이다. 할아버지, 어머니 인사드려요. 윤호는 여전히 정만수를 할아버지, 선영을 어머니라고 불렀다. 지연은 간호사답게 단정하고 온화한 인상의 여성이었다. 안녕하세요. 윤호 오빠한테 정말 많은 이야기 들었어요. 지연이 정중히 인사하자 70이 된 정만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어머, 정말 예쁜 분이네요. 윤호가 복이 많아. 선영도 며느리가 될 지연을 보며 흡족해했다. 48살의 선영은 이제 식당 3곳을 운영하는 사업가가 되어 있었다. 10년 전 주방장 제안을 받아들인 후 실력을 인정받아 독립까지 하게 된 것이다. 지연 씨, 우리 윤호가 어떤가요? 말 잘 들어요? 네, 정말 효자예요. 매주 찾아뵙고 용돈도 꼬박꼬박 드리고. 그게 당연한 거죠. 할아버지가 키워주신 거나 마찬가지니까. 윤호가 정만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녀석이 또 제가 뭘 했다고. 정만수는 쑥스러워했지만 속으로는 흐뭇했다. 3살 때 처음 만난 그 아이가 이렇게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났다니. 저녁 식사 자리에서 윤호가 발표했다. 할아버지, 어머니, 저희 결혼 날짜 정했어요. 6월 15일이요. 우와, 축하해요. 이제 30이 넘은 소라가 박수를 쳤다. 그녀는 결국 부서를 옮겨 과장까지 승진했고 2년 전에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다. 상구 씨도 와서 축하해 주세요. 은실이 말했다. 상구는 건설 회사를 차려 성공했고 지금은 자신의 집에서 살지만 여전히 이곳을 친정집처럼 여겼다. 당연히 가야죠. 우리 윤호 결혼식인데. 결혼식 준비가 한창일 때였다. 정만수가 갑자기 몸이 좋지 않다고 했다. 할아버지, 어디 아파요? 윤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한 것 같아. 하지만 선영은 정만수의 얼굴색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알아챘다. 병원에 가보세요. 지연이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가시면. 괜찮아요. 나이가 있으니 그런 거겠죠. 결국 지연이 정만수를 설득해서 병원에 갔다. 검사 결과는 심각했다. 할아버지, 입원하셔야 해요. 지연의 말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무슨 병이에요?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심장이 많이 약해졌어요. 수술을 해야 하는데 연세가 있어서 위험할 수도. 그날부터 하숙집 가족들은 교대로 정만수를 돌봤다. 선영은 식당 일을 직원들에게 맡기고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다. 선영아, 내가 죽으면. 무슨 소리세요? 죽는다는 말 하지 마세요. 선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렸다. 들어야 할 말이 있어. 내 통장하고 도장은 책상 서랍에 있어. 윤호 결혼식 비용이라도 도와주려고 모아둔 거야. 할아버지. 그리고 윤호한테 전해줘. 할아버지는 윤호 덕분에 정말 행복했다고. 수술은 성공했다. 하지만 정만수는 예전 같지 않았다. 걷기도 힘들어하고 자주 숨이 차했다. 할아버지, 결혼식 때까지는 꼭 버텨주세요. 윤호가 병상에서 정만수의 손을 잡았다. 그럼 우리 윤호 결혼식을 놓칠 수 있나? 6월 15일 결혼식 날이 되었다. 정만수는 휠체어를 타고 참석했다. 하객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하숙집 가족들과 몇몇 친구들이 자리를 채웠다. 할아버지께서 아버지 역할을 해주실 거예요. 윤호가 말했다. 정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윤호의 손을 지연의 손 위에 올려놓았다. 윤호야, 지연 씨를 잘 모셔라. 그리고 어머니 효도 잘하고. 네, 할아버지. 지연 씨, 우리 윤호 잘 부탁해요. 착한 아이예요.
네, 할아버지. 잘 모실게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윤호 부부는 하숙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다. 매일 저녁 정만수를 돌보러 왔다. 1년 후 지연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할아버지, 증손자 생겨요. 정말? 남자애니 여자애니? 아직 모르지만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돼요. 정만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증손자까지 볼 수 있을 줄 몰랐네. 1996년 봄 윤호의 첫째 아들 은우가 태어났다. 정만수는 아기를 품에 안고 한참을 바라봤다. 은우야, 할증조 할아버지야. 건강하게 자라라. 2년 후에는 딸 은서가 태어났다. 하숙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할아버지, 은서가 할아버지 닮았어요. 그래. 예쁘게 생겼구나. 정만수는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을 가장 좋아했다. 비록 몸은 불편했지만 무릎에 앉힌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 할증조 할아버지, 또 책 읽어주세요. 4살 된 은우가 졸랐다. 그래, 뭐 읽어줄까? 해님 달림이요. 아, 그 이야기? 할증조 할아버지가 너희 아빠한테도 읽어준 이야기야. 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15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다. 어느 날 저녁 정만수가 선영을 불렀다. 선영아, 고마웠어.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너하고 윤호 만나서 내 인생이 정말 행복했어. 혼자 늙어갈 뻔했는데 이렇게 큰 가족을 얻었으니 저희가 더 감사하죠. 선생님이 없었다면 서로 고마운 거지. 이게 진짜 가족이야. 그해 겨울 정만수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잠들듯 편안한 모습이었다. 마지막까지 은우와 은서의 이름을 부르며 미소를 지었다고 했다. 장례식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정만수가 가르쳤던 제자들, 하숙집에서 함께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까지.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셨죠. 윤호는 상주가 되어 조문객들을 맞았다.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선영도 눈물을 흘리며 정만수를 보냈다. 장례를 치른 후 매화나무 아래 작은 비석을 세웠다. 사랑하는 아버지 정만수 선생님. 당신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합니다. 봄이 되어 매화꽃이 피었다. 하얀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정만수의 따뜻한 미소 같았다. 할증조 할아버지가 꽃이 되었어요? 은우가 천진하게 물었다. 그래, 할증조 할아버지는 이제 매화꽃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선영이 아이를 안으며 대답했다. 세월이 흘러 상처는 치유되고 작은 씨앗은 큰 나무가 되었다. 정만수가 남긴 사랑의 유산은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떠나보낸다는 것은 사랑을 완성하는 또 다른 방법이구나. 정만수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하숙집에는 여전히 그의 존재가 느껴졌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저녁 식탁에서의 웃음소리, 그 모든 일상 속에 정만수의 온기가 스며 있었다. 엄마, 할증조 할아버지는 언제 돌아와요? 4살 은우가 선영의 치마를 잡고 물었다. 아직 죽음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였다. 할증조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계셔. 거기서 은우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야. 그럼 안 보여요?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 은우가 착하게 지내면 할증조 할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야. 선영은 아이를 안으며 설명했지만 정작 자신도 정만수의 빈자리가 너무 컸다. 윤호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깊이 빠져 있었다. 혈연은 아니었지만 그에게 정만수는 진짜 아버지 그 이상이었다. 어머니, 저 괜찮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윤호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했다. 지연이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위로했다.
할아버지께서 윤호 오빠를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알아요. 내 아들이라고 하실 때마다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할아버지 방을 그냥 두고 싶어요. 아직 정리할 마음이. 선영이 말을 멈췄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다. 정만수의 친아들 정민호였다. 40 중반의 사업가 같은 인상이었지만 어딘지 어색한 표정이었다. 안녕하세요. 정민호라고 합니다. 아버지. 아, 선생님 아드님이시군요. 들어오세요. 선영이 그를 맞아들였다. 민호는 거실을 둘러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가 이곳에서 행복하게 지내셨나 보네요. 집안이 정말 따뜻해 보여요. 선생님이 저희에게는 가족이셨어요. 그러셨군요. 사실, 저는 좋은 아들이 못 됐어요. 바빠서 자주 연락도 못 드리고. 민호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다. 아버지는 아드님 자랑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내 아들이 서울에서 성공했다고 하시면서. 선영의 말에 민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 유품 정리하러 왔는데 특별히 남기신 말씀이 있으시면. 그때 윤호가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윤호라고 합니다. 아,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정말 아들같이 키우신 분이시군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묘한 긴장이 흘렀다. 혈연으로는 민호가 아들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윤호가 아들이었으니까. 할아버지께서 정말 아드님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성공한 아들이 있다고 항상 기뻐하셨거든요. 윤호의 말에 민호가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할아버지도 아드님이 바쁜 거 이해하셨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호는 정만수의 마지막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마지막까지 증손자들 이름 부르시면서 웃으셨어요.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은실이 말했다.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매일 동화책 읽어주시고. 지현도 덧붙였다. 민호는 조용히 들었다. 아버지의 마지막이 외롭지 않았다는 걸 알고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아버지 통장을 정리하다 보니 상당한 돈을 모아두셨더라고요. 은우와 은서 교육비로 써달라는 메모가 있었어요. 민호가 봉투를 내밀었다. 아니에요. 그건 아드님이 받으셔야 해요. 선영이 사양했다. 아니에요. 아버지 뜻이니까 받으세요. 대신 제가 가끔 놀러 와도 될까요? 아버지가 행복하게 지낸 곳을 보고 싶어서요. 언제든 오세요. 가족이잖아요. 윤호가 말했다. 그날 밤 민호는 하숙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정만수의 방에서 잠들면서 그는 생각했다. 아버지는 정말 좋은 가족을 만나셨구나. 다음 날 아침 민호가 떠나기 전에 매화나무 앞에 섰다. 아버지, 이제야 찾아뵙네요. 죄송해요. 이분들이 아버지를 정말 사랑했다는 걸 알겠어요. 저도 앞으로 자주 올게요. 그리고 선영에게 말했다.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아버지에게 어머니셨으니까. 선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물론이죠. 민호가 떠난 후 하숙집 가족들은 정만수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걸 치우는 건 아니었다. 책상은 그대로 두고 동화책들도 그대로 놔뒀다. 아이들이 자라서 읽을 수 있도록. 할아버지 책상에 편지가 있어요. 윤호가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다. 윤호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편지를 펼치자 정만수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나타났다. 윤호야, 이 글을 읽을 때면 할아버지는 이미 떠나고 없을 거야. 슬퍼하지 마. 할아버지는 너희들 덕분에 정말 행복했어. 3살 때 처음 만난 내가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가 된 걸 보니 정말 자랑스럽다. 너는 할아버지의 가장 큰 자랑이야. 지연이를 잘 돌보고 은우와 은서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거라. 그리고 어머니께 효도하는 것 잊지 마.
할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들을 아이들에게도 전해주거라. 사랑하는 법을, 가족의 소중함을. 너희는 할아버지의 가장 큰 선물이었어. 사랑한다다 윤호야. 할아버지가. 윤호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지연이 남편의 어깨를 안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가 정말 마지막까지. 선영도 편지를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날 저녁 가족 모임을 가졌다. 소라와 상구도 왔다. 모두가 정만수를 추억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선생님이 처음 윤호한테 책 읽어주시던 날이 생각나네요. 맞아요. 해님 달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읽어주셨는지. 은우도 그 이야기 좋아해요. 할증조 할아버지가 읽어주셔서. 이야기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슬픔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컸다. 마지막에 윤호가 말했다.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건 돈이나 물건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법, 가족이 되는 법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걸 아이들에게 전해줘야죠. 맞아요. 할아버지의 사랑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 다시 다짐해요. 할아버지처럼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살자고. 모두가 손을 맞잡았다. 정만수는 떠났지만 그가 심어준 사랑은 계속 자라나고 있었다. 매화나무에 새순이 돋고 있었다. 정만수의 사랑처럼 영원히 피어날 새로운 희망들이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 2023년 5월 한강공원의 잔디밭 위로 형형색색의 연들이 하늘을 수놓았다. 76살이 된 이선영은 손주들과 함께 연을 날리며 웃고 있었다. 27살 은우와 25살 은서, 그리고 은우의 두 아이까지. 4대가 함께하는 봄나들이었다. 할머니, 연이 정말 높이 올라가요. 은우의 5살 아들 도현이가 신나게 소리쳤다. 선영은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다. 과거의 아픈 기억과 같은 이름이었지만 이제는 사랑스러운 증손자의 이름이었다. 도현아, 할머니가 연 잡는 법 알려줄까? 네. 가르쳐 주세요. 선영은 작은 손에 연주를 쥐어주며 뒤에서 함께 잡았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손바닥으로 전해졌다. 할머니, 정말 신기해요. 할머니가 어렸을 때도 연 날렸어요? 물론이지. 할머니가 어렸을 때는 연을 직접 만들어서 날렸어. 우와, 직접 만들어요? 옆에서 은서의 3살 딸 지민이도 눈을 반짝였다. 그럼 우리도 연 만들어서 날려요. 좋은 생각이네. 할머니가 만드는 법 가르쳐 줄게. 선영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감격했다. 40년 전 3살 윤호를 안고 탄광촌을 떠날 때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이렇게 많은 가족들과 함께 웃을 수 있을 거라고는. 어머니, 물 좀 드세요. 49살이 된 윤호가 텀블러를 건네주었다. 그는 이제 대기업 부장으로 성공했지만 여전히 어머니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았다. 고마워, 윤호야. 선영은 물을 마시며 아들을 바라봤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다. 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윤호의 아내 지연이 옆에 앉으며 말했다. 그녀는 이제 간호사에서 간호부장까지 승진했지만 시어머니를 대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무슨 소리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행복이지. 그래도 어머니가 용기 내지 않으셨다면. 지연의 말에 선영은 고개를 저었다. 과거는 과거야.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한 거지. 그때 은실이 준비해온 도시락을 펼쳤다. 83이 된 그녀는 여전히 하숙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은실 언니, 또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괜찮아요. 가족 나들이인데 당연하죠. 은실의 미소는 40년 전과 똑같았다. 세월이 흘러주름이 늘었지만 그 따뜻함만은 변하지 않았다. 소라 이모는 언제 와요? 은우가 물었다. 곧 올 거야.
상구 삼촌이랑 같이 온다고 했어. 잠시 후 소라와 상구가 나타났다. 둘 다 60을 넘겼지만 여전히 건강해 보였다. 늦어서 죄송해요. 교통이 너무 막혀서. 괜찮아요. 이제 왔으니 됐죠. 소라는 명문대 교수가 된 딸과 의사가 된 아들을 두었고 상구는 건설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두 아들을 키웠다. 하지만 여전히 하숙집 가족들과의 모임을 가장 소중히 여겼다. 점심을 먹으며 옛날 이야기가 나왔다. 정 선생님이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소라가 말했다. 맞아요. 우리 윤호가 이렇게 성공했다고 자랑하셨을 텐데. 상구도 웃으며 동의했다. 할증조 할아버지 사진 가져왔어요. 은서가 가방에서 정만수의 사진을 꺼냈다. 20년 전에 찍은 사진이었지만 그의 따뜻한 미소가 그대로 보였다. 할증조 할아버지도 우리랑 같이 소풍 왔어요. 지민이가 사진을 보며 말했다. 그래, 할증조 할아버지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 선영이 사진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오후 늦게 모든 가족들이 함께 사진을 찍었다. 4대에 걸친 대가족이었다. 사진 한가운데에는 선영이 앉아 있었고 주변에는 자식들과 손주들, 증손주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하나, 둘, 셋. 카메라 셔터가 눌러지는 순간 선영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것이 기적이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호가 운전하며 물었다. 어머니, 오늘 어떠셨어요? 정말 행복했어.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니? 어머니가 용기 내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니야. 혼자서는 할 수 없었어. 은실 언니, 정 선생님, 소라, 상구. 모든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야. 차창 밖으로 인천 바다가 보였다. 40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 똑같은 바다였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반가웠다. 하숙집에 도착하니 매화나무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정만수의 작은 비석도 그대로였다. 선영은 매화나무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정 선생님, 오늘 가족들이랑 한강에 다녀왔어요. 윤호도 정말 잘 크고 증손자들도 건강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바람이 불어와 매화나무 잎사귀들이 살랑 흔들렸다. 마치 정만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선영은 일기를 썼다. 2023년 5월 20일. 오늘 가족들과 한강에 다녀왔다. 4대가 함께하는 소풍이었다. 40년 전 윤호를 안고 탄광촌을 떠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그때 나는 절망 속에 있었다. 앞이 보이지 않았고 무서웠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윤호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다. 인천에서 만난 사람들이 내 인생을 바꿔주었다. 혈연이 아니었지만 진짜 가족이 되어주었다.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가족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 정 선생님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것이다. 오늘 아이들이 연을 날리는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내 인생은 기적이었다. 절망에서 시작했지만 희망으로 끝나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매 순간이 감사하다. 윤호가 좋은 아버지가 되었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이보다 더 바랄 게 무엇이겠는가? 매화나무처럼 추위를 이겨내고 다시 꽃을 피운 내 인생. 이제 그 씨앗이 새로운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일기를 다 쓰고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이 아름다웠다. 윤호야, 잘 자거라. 네, 어머니도 안녕히 주무세요. 76살의 선영과 49살의 윤호. 세월은 흘렀지만 모자간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선영은 베개에 머리를 대며 생각했다. 내일은 또 어떤 기적이 기다리고 있을까? 매화나무가 있는 작은 마당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에는 새로운 희망의 냄새가 담겨 있었다. 40년 전처럼 앞으로도 계속. 선영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기적 같은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인생의 속삭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